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객체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이제 브라우저 객체 중에서도 이 돔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돔. 근데 이 돔이라는 내용이 되게 우리 웹페이지를 제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고 또 자주 사용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꼭 이번 시간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렌더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쭉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렌더링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렌더링이란 어떤 거냐면 우리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보통 웹페이지가 만들어지거든요. 하나 이제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 이제 이런 웹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웹페이지가 작성된 게 결국 이제 파일이잖아요. HTML 파일. 이 HTML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서버입니다. 서버. 서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버는 그냥 이제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서버 내에 무수히 많은 이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런 페이지들 중에서 하나를 특정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즉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던져주죠. 이때 이런 HTML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뭐 CSS 파일도 넘겨주고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넘겨주고 뭐 이미지도 넘겨주고 영상도 넘겨주고 막 다양한 것들을 막 넘겨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겨주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가 받게 되는데 실제로는 클라이언트 PC에는 누구냐면 브라우저. 브라우저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검색을 하면 뭐 크롬이라든지 뭐 지금 엣지라든지 아니면 사파리라든지 뭐 이런 브라우저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이런 브라우저를 이용을 하시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응답받은 HTML 언어를 파일을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 그 해석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렌더링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안에 이제 돔과 CSS 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HTML 태그로 이루어진 파일이나 CSS 파일 이런 것들을 이 객체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객체로 생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웹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웹페이지의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레이아웃을 다시 재구성하고 그리고 완료되면 이렇게 브라우저의 결과가 보여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돔 트리를 만드는데 이 돔 트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HTML, CSS 이런 것들이 객체로 생성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돔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웹페이지를 이루는 HTML 태그 있죠? 그 태그들을 객체로 만들어줍니다. 구조화 시켜줘요. 객체로. 그리고 트리, 아까 이제 위에서 트리라고 했죠. 돔 트리.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나무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 HTML 태그들을 이런 구조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객체 구조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DOM,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API예요. 인터페이스죠.
이 객체를 제어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돔이라는 걸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를 조작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변환을 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기본 형태로 만들었어요. HTML 안에 헤드, 바디 안에 div 태그, p 태그, h1 태그, 그리고 ul 태그, 리스트 아이템 태그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돔 트리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런 구조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태그는 이제 객체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HTML 객체 또는 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드는 마치 그 나무의 이파리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파리 하나하나를 리프, 노드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기에서도 그 노드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뿌리가 뻗어나가듯이 구조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노드인데, 그게 이제 HTML 요소, 태그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값도 노드 형태로 만들어내고, 텍스트 또한 노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접근을 하나씩 다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환된 노드들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위에서 잠깐 이제 봤었는데, 루트 노드 최상위에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큐먼트를 통해서 이 밑에 있는 뿌리로 뻗어져 나가는 이런 객체들을 접근할 때 무조건 첫 번째로 사용해야 되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큐먼트를 통해서 어떻게 요소를 하나씩 접근하냐? 바로 이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좀 이제 접근을 하냐면,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료를 조금 수정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get element by id가 있는데, HTML 엘리멘트 객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뭐냐면 id를 기준으로 요소를 접근하는데, 이 요소를 하나만 반환해요. 그 하나만 반환할 때 그 타입이 엘리멘트, HTML 엘리멘트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get element by id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다시 이어서 보면 get elements by name, 태그 네임, 클래스 네임이 있는데, 이 메소드들 기능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배열 형태로, 유사 배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줘요. 자, 그래서 유사 배열이라고 하는 건 형태는 배열이나 배열 관련 함수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를 유사 배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덱스 오브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include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만 배열인 정보를 묶어서 반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지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다 특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id를 이용한다든지, 네임을 이용한다든지, 태그 이름을 이용한다든지, 클래스 이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밑에 추가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선택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자는 여러분들 CSS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자식 선택자, 형제 선택자, 태그 선택자 등등 있었잖아요. 그런 선택자들을 구성해서 인수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자에 해당하는 요소를 반환을 해준다. 그게 하나를 반환해주는 게 있고, 해당하는 모든 요소를 반환해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요, 여기 get element by id와 쿼리 셀렉터는 하나씩만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제가 체크한
4개 같은 경우에는 유사 배열로 반환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쿼리 셀렉터 올은 노드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유사 배열을 반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접근하는 방법에서 만약 이제 요소를 접근했다면 뭐 그 내용을 가지고 올지 변경할지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사용하고 바꾸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저희가 실습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이런 예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VS 코드 열어주시고요. 자, 예제 파일 만들게요. 17차시 언더바 예제.html. 자, 이제는 저희가 이제 스크립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웹페이지를 조금씩 이제 제어해보는 실습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테스트로 해볼 것은 여기 이제 h1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스크립트 태그 위쪽에 h1 태그 만들어 주시고요. 자, id로 tit 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다, 이런 내용으로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에서 이제 HTML 요소 객체를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혹시나 이제 요소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그를 만들었잖아요, h1을. 근데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쓰게 되면요, 이 전체적인 건 우리가 엘리멘트, 요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h1, 이 마크업으로 표기돼 있죠. 이 마크업으로 표기된 부분은 태그라고 표현합니다. 태그.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오늘 날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컨텐츠와 태그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것이 요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요소라고 할 때도 있고 태그라고 할 때도 있는데 사실 정확한 건 요소가 맞아요. 그렇지만 뭐 태그라고 이해를 하시고 따라와 주셔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소라는 용어로 계속해서 이제 수업할 때 진행할게요. 자, 그럼 요소를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자, 우리 항상 도큐먼트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최상위에 있는 이 객체. 이 객체를 통해서 가지고 올 건데 가장 첫 번째 get element by id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id 값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h1을 접근하려면 여기에 뭘 써야 하냐? 바로 tit를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tit라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요, 요렇게 이 요소를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h1 html 엘리먼트인 거죠. h1 html 엘리먼트 객체를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면 변수를 만들 건데, 자, 우리 이 h1 변환된 객체는 나중에 이제 이 값 자체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컨스트로 지정해 놓을게요. 그래서 로그 해주시고요. tit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오픈 with 라이브 서버 클릭해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페이지에는 이제 드디어 웹페이지에 이제 뭔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직 뭔가 변화를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내용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개발자 도구창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H1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 보시면요. 자, 좀 더 늘릴게요. 이렇게 올려 보시면 네, 왼쪽에 지금 웹페이지에 출력되고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러면 저희는 잘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문자열과 조금 같이 조합해서 출력하면 결과가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H1 요소 객체 접근 이렇게 되면
자, 오브젝트 HTML 헤딩 엘리먼트라고 나오죠. 제가 H1 엘리먼트라고 하긴 했는데 정확히는 이제 헤딩 엘리먼트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저희는 접근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오늘 날씨가 좋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자, H1 요소의 컨텐츠 내용이죠. 내용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콘솔 로그 해주시고 tit.inner html 있고요. 콘솔 로그 tit inner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모두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고요. 출력을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내용이 똑같이 나왔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차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날씨가 좋다 해서 날씨 부분에 스판 태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스트롱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글자를 좀 두껍게 나오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브라우저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할게요. 자, inner HTML은 아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태그를 안 넣었을 때는 글자만 나왔어요. 텍스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inner HTML을 통해서 이제 태그를 안에 넣어 보니까 태그도 같이 나오죠. 문자열 형태로. 그리고 텍스트는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inner HTML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 태그가 있으면 그 태그도 문자열로 이제 해석해서 모두 가지고 옵니다. 반대로 텍스트는 무조건 문자열로 된 내용들만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또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것도 돼요. H1 요소의 컨텐츠 변경하는 방법 두 가지. 자, 그럼 첫 번째로 inner HTML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tit.inner HTML.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돔 배우는 중. 그러면 출력을 이제 브라우저를 가보시면요, 개발자 도구창 이제 닫을게요. 자,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위로 올라가시면요, 기존에 처음에 작성한 내용은 이제 오늘 날씨가 좋다인데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사용한다, 접근한다라고 하면 inner HTML까지 정의하시면 되지만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H1 요소가 가진 값을 새로운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실행했을 때 제가 정의한 이 문자열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A 태그를 이용해서 뭐 어떤 주소는 쓰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 샵으로 대체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브라우저 한번 가보실 건데 아마 A 태그가 적용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죠. 마우스를 올리면 클릭할 수 있는 상태고 클릭하면 실제로 이제 클릭이 되죠. 자, 즉 이제 HTML은 이제 태그와 함께 문자를 같이 값을 새로운 값으로 넣어주시면 태그를 해석해 줍니다. 문자로 된 이 태그를 해석해서 실제 그 태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이번엔 tit.inner 텍스트 정의해 주시고 위에서 정의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확인해 보시면요, 문자열로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그를 적용하고 싶어서 쓰기는 했지만
브라우저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열로서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자면 inner HTML은요 속성입니다. inner HTML 속성은 요소의 컨텐츠를 접근하고 변경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이제 특이점은 뭐냐면 변경할 때 태그를 문자열과 같이 초기화하면 변경하면이라고 할까요? 변경 값이 초기화하면 변경하면 태그의 스타일을 반영을 해줘요. 근데 우리 이너 텍스트 속성은요 요소의 콘텐츠를 접근하고 변경하는 의미는 동일하나 변경할 때 태그와 문자열을 같이 초기화하면 문자열로 반영을 해주는 거죠. 위에 내용도 좀 수정할게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무조건 문자열로 접근하고 문자열로 초기화하는 것이 텍스트 속성이고요. 태그의 정보를 가지고 오고 내가 새로운 내용을 태그와 함께 쓰면 그 태그의 스타일을 반영해주는 것이 inner HTML 속성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모두 알고 계셔야 하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용만 필요하고 내용만 바꿀 것인지 근데 그 내용을 적용할 때 단순히 문자열로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웹페이지에 태그 형태로 보여지게 할 것이냐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습 하나를 좀 진행하고 오늘 수업은 이제 마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이 실습했고 변경하는 것도 같이 해봤거든요. 변경하는 거 같이 해봤으니까 바로 실습 문제 가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 숫자를 카운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것은 이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습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고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건은 감소 버튼 누르면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VS 코드 열어주시고 새로운 파일 만들게요. 17차시 실습.html. 자 먼저 문제 정의를 하고 갈게요.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웹페이지 숫자를 카운팅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 이제 또 스크립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웹페이지에 보여져야 되는 그 태그들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자 먼저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면 p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숫자 0을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 0을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이 요소를 접근할 수 있는 특정 값을 지정해 줄게요. 우리는 그걸 id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num이라고 정의해 주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버튼을 2개 만드실 거예요. 하나는 증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감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 자 나중에 뒤에서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이벤트 적용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태그에 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시면 여러가지 어떤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이 여러분들 뒤에서 배울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클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클릭을 만들어 주시면 속성이 이제 생성이 되고 여기에
이 증가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할 함수를 정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함수는 없으나 미리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increase 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크립트 쪽으로 내려오셔서요. increase를 만드실 건데 함수니까 const 변수 정의해 주시고 increase 그리고 화살표 함수로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소가로 화살표 표기해 주시고요. 중가로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릭했을 때 숫자가 바뀌어야 되죠.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숫자 정보를 가진 P 요소 객체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increase잖아요. 증가. 그래서 두 번째는 P 요소 객체의 컨텐츠, 내용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플러스 1로 변경. 플러스 1을 적용하여 초기화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접근부터 해볼게요. 자, const 그리고 id가 num인데 저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변수명으로 정의하고, 자, 항상 우리 요소 접근할 때에는 도큐먼트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id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get element by id 그리고 문자열로 id 값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콘솔에 num을 한번 찍어 보실게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오른쪽 클릭, 서버. 자, 개발자 도구 열어주시고요. 자, 이제는 바로바로 뭔가 출력되고 있지 않아요. 그쵸? 원래는 저희가 스크립트 안에 정의를 하면 바로바로 콘솔에 출력이 됐었는데 이제는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함수로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로직이 동작하려면 호출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호출은 누가 하냐?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on 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누가 실행되냐? 오른쪽에 정의한 increase. 근데 이 increase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스크립트 쪽에 정의를 해뒀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브라우저로 이동해서 증가 버튼 눌러보시면요. p 태그가 나왔습니다. 콘솔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잘 접근을 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num이라고 하는 내용, 컨텐츠죠. 컨텐츠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num 하시고 나서 우리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inner html과 inner text. 자, 근데 저희는 어떤 태그까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그냥 단순히 바꿀 거예요. 그래서 inner text를 이용해서 접근해 보면 0이 잘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0이라고 하는 내용을 1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num inner text는 해주시고요. 자, 우리 inner text는 타입이 지금 보시면 스트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해야 되겠죠.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 타입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우리 넘버로 바꿔줘야 되겠죠. 넘버 타입으로. 자, 그래서 num.inner text를 먼저 정의해 주시고 소가로 붙이신 다음에 parse int.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플러스 1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요.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넘버로 변경했습니다. 넘버 타입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1을 하면요. 0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값을 이너 텍스트 속성에 정의를 하겠다. 즉 p 태그의 기존의 0이라고 하는 값을 0 플러스 1의 값으로 새롭게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화면상의 내용이 변경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희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앞에 예제했던 것처럼 새로운 값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 이동해 볼게요. 자, 증가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의 내용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이제 뭘 만들 수 있어요? 감소 기능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아래쪽에 우리 const decrease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똑같이 우리 num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const num은 document get element by id 하시고 num. 자, 이번에는 콘솔로 확인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위에서 확인했으니까 굳이 또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대신에 기존 값을 이제 빼주셔야죠. 자, 그래서 parse int 이 안에 num.inner 텍스트를 다시 넣어주시고요.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브라우저로 이동을 하시기 전에 네, 클릭하면 동작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적용해줘야죠. decrease를 자, 위로 올라가셔서요. 우리 감소 버튼에 on 클릭 decrease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동작이 되죠. 호출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 추가를 해주시고 완료되신 분들은 이제 브라우저로 가셔서 테스트 해보실게요. 자, 이동해서 감소 버튼 누르면요. 감소가 잘 됩니다. 증가 버튼 누르면 다시 회복되죠. 네, 이렇게 해서 증가 감소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 이제 넘버라고 한 값이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음수가 계속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조건만 추가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를 하기 전에 먼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만들어 주시고 자, 우리 parse int num.inner text 자, 변환된 값으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만약 이렇게 가죠. 0보다 크다면 감소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이 차감이 안 되도록 감소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조건문 안에 우리가 아래 작성한 이 실행문을 이렇게 옮겨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따로 else문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죠? 0보다 작으면 뭐 다른 뭐 빼는 걸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다고 더해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오로지 0보다 큰 숫자일 때만 감소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보실게요. 자, 증가 버튼 잘 올라가고요. 감소 잘 되는데 이제 0 밑으로는 계속 누르셔도 동작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발자 도구창 닫아버릴게요. 크게 보여드리면 증가 잘 되고 감소 잘 되고 0 밑으로는 안 떨어지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한 실습까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객체 중에서도 브라우저 객체 중에 하나인 돔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렌더링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렸는데 렌더링은 이제 서버가 보내주는 이런 데이터들, 파일이나 리소스 파일들을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하는 과정상에서
트리를 만듭니다. 돔이라고 하는 트리를. 이런 생성하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이 렌더링하는 과정상에서 만들어진 이 돔이 우리 실질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즉 브라우저와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해줘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어를 위해서 돔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 돔 내에서도 도큐먼트라고 하는 이 객체가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객체이고, 웹페이지 전체를 또 가리키는 객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개발자 도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자, 콘솔을 가볼게요. 자, 콘솔에 가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도큐먼트라고 쓰시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아마 전체 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즉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id를 이용하면 이 친구를 접근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도큐먼트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는 거고, 접근하는 방법에는 이런 메소드들과 이 속성값 또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속성이나 메소드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나 속성들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분들 원하는 어떤 컨텐츠 형태로 보여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실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